아파트 불패 신화죠. 그런 것은 이제 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불패 신화가 아니라 가격이 오른다.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전략의 가장 기반은 뭐냐? 아무리 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놓더라도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유망기급 당연히 있습니다.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일자리이면서도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부분 이런 것들은 본다면은 한 방향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구체적인 것은 그냥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성장률이 왜 떨어지느냐? 일단 구매력이 있는 인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이제 둔화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생산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생산이라는 것이 자본과 노동과 그 다음에 생산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노동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앞으로 1%대 갔다가 이제 0%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경제적인 면 이외에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 고령자가 많아지고 2060년이면 아직 많이 멀었지만은 그때 되면은 이제 고령자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사람의 인구는 적어지고 그럼 사회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화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지금 영향을 준 게 이런 정도냐?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구의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총 인구 숫자가 피크를 치고 이제 롤러코스터로 간주하면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금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총합적으로 나온 것이 경제 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장기적인 정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미래 세대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유례없이 가장 저출산이기 때문에요.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합니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해야 서바이벌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라.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저는 이 부분의 변화는 사실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다른 나라도 이 궤적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처음 이 궤적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를 이제 혹은 건강보험료를 지탱하려다가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적자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뭐 그 다음에 그 후에 기타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으로 인한 적자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정체하게 되면은 포퓰리즘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뭐냐? 성장이 크게 될 때는 포퓰리즘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실이 떨어지게 되는데 성장이 정체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쪽에 뭘 더 풀어주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기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퓰리즘은 이제 재정 적자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재정 적자는 이제 미래 세대가 이 부분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변동성이 아주 커지게 되고 불안정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래 세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저도 그 부분은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앞으로의 한 20년 정도 후에 일어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지금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 단 것을 먹고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라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이 많고요. 국가가 당연히 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이제 국가가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자꾸 소진되어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재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아직도 그래도 재정이 그나마 탄탄한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선배들이 물려준 전통이니까요. 뭐 그것은 땡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이제 상황이 안 닥쳤던 것이고요. 이제 닥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자도 계속 커지면서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의 적자가 누적되게 되겠죠. 누증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수지도 마찬가지. 재정수지 적자를 통해서 이제 국가부채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아까처럼 성장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서구 사회도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요. 일종의 각자 도생 혹은 자기 책임의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가가 뭔가를 해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여러 다른 직업이나 이런 쪽의 측면에서도 전략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공적연금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이제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 그 다음에 뭐 기타 또 ISA도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 책임으로 이제 자산 관리를 해서 앞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이 둘을 다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부분이고요. 사적연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퇴직연금 안에 어떤 자산을 담을 것인지, 퇴직연금을 내가 중도에 인출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30년, 40년 동안에 이렇게 내가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자산관리, 사적연금 부분에 자산관리를 해서 두 바퀴를 탄탄히 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재정 전략의 가장 기반은 뭐냐? 아무리 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놓더라도 저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직장에서 65세 한 70세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의 이런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텐데요.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사적연금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 유망기업 당연히 있고요. 지금도 뭐 아주 유망한 곳은 뭐 요양병원, 요양원,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 이런 부분은 일종의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자리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이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은 저는 이제 한 방향을 찾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에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지방을 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좀 되는 것, 이런 부분도 좀 유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 관련된 것은 아주 이제 초고령층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이제 50대, 60대, 70대, 5070 이쪽을 타겟으로 하는 직업이 앞으로 계속 시장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뷰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강,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테크 이런 것, 이런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도 이제 거기 속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잡는다면은 요양, 헬스케어, 그 다음에 건강, 바이오테크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재생에 관련된 부분, 환경, 그 다음에 AI나 로봇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야일 거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의 미분양, 그 다음에 지방의 아파트 가격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차이, 이 차이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인구구조의 부작용이 100이라고 간주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그게 나타난 것은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90은 이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으로 나타난 것으로 가지고요. 앞으로의 변화를 이대로 계속할 거라고
닥친다고 보시지 말고 그 외의 90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 닥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심과 지방의 양극화는 앞으로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더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도심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아파트 불패 신화죠. 그런 것은 이제 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불패 신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매년 한 5에서 10% 가격이 오른다.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로 나누어 본다면은 앞으로 한 10년, 그건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지방과 부동산의 가격 차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2040년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도심도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차츰차츰 외곽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어떤 퀄리티를 혹은 주택의 퀄리티를 우리가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매겨본다면요. 19, 8, 7, 6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좁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아파트는 그거는 살아남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높은 아파트를 투기를 위해서 사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시장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